안녕하세요. 스페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게 뭐죠? 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공부하셨던 거. 또 두 번째로, 포인트 두 번째로는 토지의 용어, 이런 걸 정리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세 번째로 부동산의 특성 중에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포인트 네 번째로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경제론 중에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세 번째, 토지의 특성 들어가 보시죠. 포인트 세 번째로 부동산의 특성, 그 중에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특성 중에 이제 자연적 특성이나 자연적 특성. 이 자연적 특성은 토지의 특성 중에 본질적이고 선천적이고 고정불변적이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 이렇게 설명드린 것 중에 예외가 존재한다. 어떤 것들은 이것의 예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모두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그게 답이겠죠.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로 이제 부동성. 부동성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부동자세 딱 하듯이 움직일 수 없는 성격,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성격, 그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성격, 그게 부동성이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제 파생적 특성 중에 국지화 지역화된다. 활동, 현상, 시장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이 모두 국지화 지역화된다. 또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필요하고 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우리 감정 평가론에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게 이 부동성 때문입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활동, 현상, 시장 모든 게 국지화 지역화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동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 시장이죠. 시장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전국적 시장이다. 부산에서 스마트폰이 잘 팔려. 갤럭시 S가 잘 팔려. 그러면 얘가 가격이 뛰겠죠. 부산 지역에서 가격이 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급을 늘려주면 되죠. 공급을 늘려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주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갤럭시 S를 갖다 팔면 되죠. 거기다 갖다 팔면 된다. 이렇게 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된다. 또 시장이 또 세계적으로 형성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게 국지화 지역화된다. 국지적 시장으로 또 지역적 시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활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막 뜁니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막 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원도에 땅 싸게 사둔 게 있는데 부산에 가격이 뛰니까 부동산을 땅을 뚝 띄어서 부산에 갖다 팔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부산시장 아니면 또 광주에 있는 광주의 부동산 시장,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면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이 모두 국지화 지역화된다. 활동이나 현상도 마찬가지로 활동도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게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외부 효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옆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이 딱 들어섰다고 해서 내 땅을 들어서 딴 데로 옮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 나쁜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또 인접성이라는 것들 때문에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연적 특성 중에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가 서로 연동되는 것.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필요하다. 임장활동이 뭐냐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부동산이 내가 거기에서 임해서 활동하는 것. 그게 임장활동이다. 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곳에 동산을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갖고 오면 되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또 정보활동.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 있는 곳에 외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정보를 입수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 같은 것들을 매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정보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감정평가론에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지역 분석. 내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꼭 분석해야 된다. 감정평가론에서. 내 부동산이 저 명동에 있다든지 아니면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다든지 그래서 가격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부동산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부동성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부중성은 어떤 것이냐면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것. 토지는 고정불변적인 것. 그 절대량이 딱 픽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중성이다. 부중성 때문에 생산비를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생산비를 막 들여서 생산할 수 있다는 성격? 그럴 수 없다는 성격이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를 들여도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원가 방식이 뭡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을 측정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 내가 어떤 걸 생산할 때 그것을 생산할 때 들어간 돈을 통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게 원가 방식이죠. 그런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생산비를 들여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원가 방식으로는 토지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 부중성의 예외는 없다. 이 부중성의 예외 이런 저런 것들을 들면서 예외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모두 틀린 지문이다. 만약에 간척사업 그럼 토지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토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토지를 바다 위로 끌어올린 것뿐이다. 원래 절대량은 늘어난 게 아니다. 또 산지를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토지가 늘어났네. 이게 아니라 용도의 전환이다. 절대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중성의 예외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또 부중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얘기 들으면 우리 배우셨죠?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중성이니까 공급을 할 수 없겠죠? 절대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물리적 그 가격 탄력성은 공급의 변화율이 제로가 되겠죠? 변화가 할 수 없으니까 제로가 된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부중성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되고 이 제로가 된다라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직선이죠. 수직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직선이다. 또 부중성 때문에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약화는 뭐냐면 집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집약도라는 건 단위 토지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집약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 집약도가 높으면 집약화라고 얘기를 하죠. 집약도가 낮으면 조방화라고 얘기를 한다. 조방화. 우리 부중성 때문에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필요로 하죠. 토지가 있다라는 건 공간이, 사람이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토지를 늘릴 수 없으니까 공간을 많이 창출하려면 집약도를 높여야겠죠. 집약도가 높다라는 건 단위 토지 면적당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층수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약도는 층수, 집약도. 그래서 집약화된다라는 건 층수가 높다.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우리 층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집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한다. 또 토지의 부족 문제를 유발한다. 부중성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토지 문제 하면 부중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자연적 특성 중에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속성, 토지의 영속성. 토지는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속하다 하는 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특성이 어떤 거냐면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다. 소유이익은 내가 그 부동산을, 즉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본이득, 토지가 가격이 오르면 얻을 수 있는 이득, 자본이득 대표적인 것. 사용이익,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것이 분리가 가능하다. 영속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동산, 토지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것이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도 근데 빌려줄 때와 똑같으니까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임차 소득,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근거가 되는 것, 발달 근거가 되는 건 영속성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에 자주 종종 나오니까
그리고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연한이 있죠. 한번 지었다가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폐기해야 되고 용도가 다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모되거나 소멸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가치가 하락할 때니까 그 부분만큼 우리 감가상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감가상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전혀 않으니까 감가상각도 필요 없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도 필요 없다. 재생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 구분해 주셔야 될 개념이 우리 부중성과 영속성이다. 재생산이론, 즉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생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 그런데 부중성은 비용을 들여서 노동과 자본을 들여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생산과 재생산 구분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으니까 영속하니까 당연히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겠죠.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토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는 토지, 이 국토 이런 것들도 잘 보존을 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장기적 배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다. 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재생산되거나 생산되면 우리가 다 쓰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후대에 넘겨주면 될 텐지만 이것이 여기 장기적 배려가 또 필요한 이유는 또 불가역성, 비가역성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을 해두시고 또 영속성 때문에 나오는 특성이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직접법, 감정평가론에서 직접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이 직접법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어디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딱 우리 벌써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가정하에 이거 보시는 거죠? 어디서 나온다? 감정평가론에서 수익환원 방법에서 우리 자본환원 방법 수익환원법에서 자본환원 방법에서 나오는 거죠.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직접법 같은 경우는 우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토지 같은 경우 직접법을 쓴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 세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 그런데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것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구분을 하는 것이다. 방법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감정평가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카드화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또 네 번째 개별성. 개별성은 아주 간단한 내용. 모두 다르다. 다 다르다. 개별성. 토지가 다 같이 보이지만 위도 경도상의 위치가 모두 다르고 또 지형, 지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특성이 개별성이다. 파생 특성은 다 다르니까 상품 간 대체 관계가 제약될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똑같으면 이놈과 저놈이 다 똑같으면 서로 대체해도 되겠죠. 그런데 다 다르니까 대체할 수 없게 만든다. 이놈의 용도가 저놈의 용도를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것. 또 다 다르니까 감정평가론에서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다 다르니까. 다 같으면 한 녀석만 분석하면 다 같은 녀석이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지만 다 다르니까 그 특별한 그 녀석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즉 개별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분석이 기억을 해두시고 비교 방식을 곤란하게 만든다. 개별성 때문에 서로 비교하려면 같은 게 있어야겠죠. 이 녀석 감정평가론에서 이 녀석이 얼마 이 녀석이 1,000만 원이니까 이 녀석도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개별성 특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 녀석도 1,000만 원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추계가 곤란하게 되는 것. 가치 추계가 뭐냐면 가치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 이게 가치 추계다. 근데 한 녀석 다 다르니까 이 녀석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얘를 1,000만 원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개별성 때문에. 가치 추계가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감정평가론에서. 또 그리고 이제 경제론에서 시장론에서 보시면 일물일가 법칙 나오죠. 우리 완전 경쟁 식량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모두 다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형성되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 네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1순위다. 1순위 아주 단골 손님들. 그 다음에 보실 이제 인접성이나 또 이제 인문적 특성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긴 나오지만 이 녀석들보다는 좀 비중이 떨어지는 2순위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인접성 보시면
인접성은 토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인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접되어 있다라는 게 인접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생적 특성이 외부 효과, 개발 이익이 사회적 환수,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다.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 외부 효과는 부동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죠. 인접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부적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만약에 나의 토지가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니면 화장터나 이런 거 나쁜 효과를 20km, 30km 떨어져 있는 데 있다. 그러면 외부 효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인접되어 있으면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개발 이익이 사회적 환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그 인접한 토지들은 그 개발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땅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럼 불로소득이다. 그럼 불로소득. 그래서 이런 개발 이익이 있다면 인접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될 근거가 생기는 것. 이게 개발 이익 환수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배우실 테고 개발이익이 사회적 환수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지역 분석. 서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토지가 다른 토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토지가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토지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인접한 토지들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니까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 인접성.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번엔 이제 인문적 특성이다. 여태까지 보신 건 자연적 특성, 원천적, 본원적 특성이고 불변적인 특성인데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이죠. 가변적. 사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이다. 그리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이게 다 인문적인 특성이다. 대표적인 게 용도의 다양성, 두 번째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세 번째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있는데 첫 번째로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은 부중성이죠. 그래서 한정된 토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중성, 이 토지를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저런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용도 저런 용도 쓰는 건 사람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 때문에 즉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오는 특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것. 이런 이용 저런 이용, 토지 이용 중에 이런 이용 저런 이용 중에 주상공 중 아니면 임야, 농토 이런 아주 다양한 용도 중에 딱 이 용도 그 토지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최유효 이용은 그 토지의 최고 유효한 최고 좋은 토지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 또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적지론 하면 입지론 기억하셔야 되죠. 입지론은 어떤 겁니까? 어떤 용도가 있어. 내가 어떤 사용하려고 용도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용도에 가장 적합한 토지를 구하는 게 찾는 게 입지론이라면 적지론은 내가 어떤 토지가 있어. 내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지 찾는 게 적지론이다. 아셨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용도 저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토지는 이행 전환이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 이행 전환 배우셨죠? 후보지, 이행지 이걸 때 배우셨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른 용도, 대분류, 소분류 그 용도가 다 나올 수 있고 그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를 변화시키는 게 이행과 전환이니까 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즉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부중성 때문에 토지는 더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량이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는 절대량을 이 용도 저 용도로 씀으로써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토지에서 그 주택이 부족하다. 그럼 토지가 주거용으로 부족하죠. 그러면 임야나 아니면 상업용지나 아니면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면 되겠죠. 용도를 변환시킴으로써. 그래서 용도적 즉 주거용 토지가 늘어나는 것. 그건 토지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토지의 공급은 수직선, 탄력성은 제로지만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 제목과 뜻만 이해하셔도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각 토지를 병합과 분할이 가능하다. 거기서 나오는 게 한정 가격이다. 한정 가격. 이 한정 가격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토지에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에 한정되어서 있을 수 있는 가격 이런 것들. 근데 병합 분할이 가능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이것도 절대적 위치는 토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경제적 위치에서 우리 꼭 들어가는 게 그 교통 체계 하면 경제적 위치에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 정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정도 하시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시험에 종종 나오는 이것보다 더 여기 있는 것들보다 이 순위보다 더 중요한 더 빈출인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속성, 토지의 속성을 살펴보셨는데 앞부분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하나의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동산 활동은 하나의 포인트로 주제로 다루기에는 좀 작지만 시험에는 꼭 나오는 종종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 즉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디에? 부동산에. 그래서 부동산에 인간이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하면 부동산은 인간한테 어떤 걸 보여주죠? 어떤 것? 부동산 현상.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 부동산은 인간한테 현상을 보여준다. 이거 선순환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부동산 문제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에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한번 보시면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과학성, 기술성, 전문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이런 속성들이 있다. 과학성이라는 건 우리 부동산 학이니까 당연히 과학성이 있겠죠. 학문적 성격, 과학성이 요구된다. 또 우리 부동산 학은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 활동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성이 요구된다. 기술성. 그리고 전문성도 요구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 그 과정을 밟는 게 지금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겠죠. 또 윤리성이 요구된다. 윤리성. 우리 다른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볼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많은 부동산을 그러니까 많은 볼펜을 한 사람이 왕창 갖고 있다. 만수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볼펜들을 다 샀어. 우리 그래서 개개인의 하나의 볼펜밖에 가질 수가 없어. 그래도 그냥 하나로 쓰면 되니까 불편하긴 하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수르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다 사버렸어. 그리고 다 나가. 우리나라 다 사버렸으니까 이거는 다 내 거야.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내용. 사람이 살아가려면 부동산, 토지나 부동산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들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될 수 있으니까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속성 중에 과학성, 기술성, 전문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크게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주체가 있다. 제3주체. 공적 주체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공적 주체. 공적이니까 정부.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세 번째로는 공사까지. 각가지 공사들이 있죠. 토지공사 뭐 이런 것들 공사까지 공적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사적 주체는 공적 주체 제외한 거니까 우리 개인, 회사, 법인이죠. 법인 그리고 토지 조합 뭐 이런 조합들 이런 것들이 다 사적 주체다. 그럼 제3주체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합해져서 만든 주체를 제3주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공적 주체는 어떤 걸 따지겠습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윤리성 같은 걸 따지겠죠. 윤리성 아니면 공공성 이런 것을 따지겠죠. 근데 사적 주체는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효율성을 따진다. 그래서 사적 주체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적 주체는 공공성, 윤리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럼 제3주체는 어떤 걸 강조하겠습니까? 제3주체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화를 따지겠죠. 얘네 둘이 합쳐진 거니까. 제3주체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화를 따지게 되겠다. 그 정도 교를 해두시고, 이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과 대인 활동의 측면이 있다. 부동산의 객체,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니까 물건이죠. 그래서 대물 활동의 측면이 있고, 또 활동의 주체가 활동하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이니까 대인 활동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 우리 부동성 할 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성격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곳에 직접 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임장 활동이라고 한다. 이 정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실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포인트를 봤으니까 포인트 체크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국지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OX. 1번은 X죠. 부동산 활동과 현상, 시장 이런 것들을 모두 국지화 지역화시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성격, 부동성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다. 부동성.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OX. 2번은 O죠. 외부 효과 발생시키는 것, 지리적 위치 고정성, 부동성 얘기하는 것이니까 2번은 맞는 내용. 3번.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다 또는 하천의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이러한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OX. 3번 X죠. 그러나 앞의 내용은 부증성 설명하는 것 맞는 내용이다. 그런데 뒤에 부증성은 자연적 특성이죠. 그래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 4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며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OX. 4번 O죠. 맞는 내용입니다. 부증성. 토지가 늘어날 수 없으니까 사람은 공간이 필요한데 토지가 늘어날 수 없으니까 입지 경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은 지가를 상승시킨다. 지가가 너무 높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원인이 된다라는 내용 맞습니다. 4번. 5번.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며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OX. 5번은 X죠. 영속성. 앞의 내용은 맞습니다.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것. 근데 토지의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죠. 또 하나 기억할 건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는 건 영속성이 아니죠. 부증성이죠.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실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은 X. 6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5죠. 영속성으로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7번. 토지는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발달이 근거가 된다. OX. 7번은 5죠. 영속성,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 성격이 있으니까 남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도 그것이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으니까 빌려줄 수 있는 시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될 수 있다는 내용. 맞는 내용이죠. 8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OX. X죠. 여기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하고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어렵게 하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이다. 개별성. 그래서 8번은 틀린 내용이죠. 9번. 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 추계의 어려움을 유발한다. OX. 9번은 5죠. 5. 가치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개별성. 서로 다르다. 개별성 때문이죠.
다음은 10번.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OX. 10번은 X죠. 여기서 토지의 비생산성은 부증성이죠. 부증성. 근데 부증성이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게 하는 게 아니죠. 용도적 관점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용도를 다르게 바꾸면 되니까. 만약에 부동산 그 주택 주거용이 부족하다면 공업용이나 상업용이나 아니면 임야나 농지나 이런 것들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용도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11번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볼 때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OX. 11번은 X죠. 여기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또 공익성, 또 공공성 이런 걸 강조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 그러면 사적 주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회사 아니면은 그 부동산 조합 이런 같은 경우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겠죠. 그런 것까지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12번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OX. 12번 O죠. 맞는 내용. 부동산 활동의 속성해서 과학성, 기술성,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윤리성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13번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OX. 13번 X죠. 부동산 활동이 객체이니까 객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물 활동이고 주체적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활동이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객체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겠죠. 지금까지 OX 문제 보셨고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의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네 번째로 경제론이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론은 우리 부동산학 전체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잘 한번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 꼭 맞춰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다.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이 개념이다. 개념의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잘 뜯어봐야 됩니다. 잘 뜯어봐야 된다. 개념을 한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재화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되겠죠.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해당 재화가 된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즉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요는 구입, 판매는 공급 이렇게 구입하고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한다. 욕구가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한번 잘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경제 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걸 측정하는 걸 우리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셔야 될 게 유량 개념이다. 유량 개념. 우리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은 유량 개념이라는 것. 유량 개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것. 그럼 반대로 반대 개념은 절량 개념이 있겠죠. 절량 개념은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 딱 이번 시점. 아니면 2014년 아니면 15년 말 이렇게 일정한 시점, 요 시점에 측정되는 것, 요게 절량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유량과 절량은 그 예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유량인지 이게 절량인지 맞춰 보십시오. 막 유량에 절량을 하나 딱 섞어 놓고 유량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어떤 것이 유량인지 맞춰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과 절량은 그 예를 한번 쭉 아셔야 되는데 유량은 수입, 지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입, 일정 기간 동안 지출 이렇게 얘기하죠. 일정 시점에 수입, 일정 시점에 지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수입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개념이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지출을 다른 말로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도 모두 일정 기간 유량을 얘기한다라는 거. 신규 주택 공급량이죠. 신규 주택 공급량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되는 것이니까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도 마찬가지
주택 거래량도 이 시점의 거래량 이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측정되죠. 그래서 이것도 유량 개념이라는 거. 당기순이익 한번 보시면 단기 이번 기간에 순이익 지출해서 비용을 뺀 것,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 그게 순이익이겠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번 기간이니까 당연히 기간 개념, 유량 개념이겠죠.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 유량 개념인지. 그리고 급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 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자한테 일정 기간 일을 시키고 급여를 한순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는 일정 기간 측정되는 개념이다.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측정되는 개념이죠. 등등등등 이렇게 그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모든 개념이 다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수요도 마찬가지로 공급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유량 개념이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 그럼 이제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게 저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자산 가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번 기간에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순간에 지금 내 이 시점에 순자산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번 기간 동안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정신 좀 이상한 거죠. 순자산 가치 저량 개념이다. 재고량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지금 재고량, 판매하고자 하는 그 상품의 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 직원들이 알아봐. 그럼 이번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라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의 재고량이죠. 지금 이 시점의 재고량. 그래서 저량이다. 자산도 마찬가지, 순자산도 가치도 마찬가지라 이번 자산도 마찬가지로 저량이다. 이런 예들이 쭉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저량은 일정 시점, 유량은 일정 기간, 기억을 해두실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 이 사전적 개념이 뭐냐면 아직 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하지 않은, 지금 미래의 개념이라는 것. 사후적 개념은 반대로 사후적 개념이 있겠죠. 사후적 개념은 벌써 진행된 것에 지금 벌써 지난 것이죠. 사전적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요와 공급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직 한 거 아니죠. 이 시점에서 아직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수요 같은 경우는, 판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공급하고자 하는, 미래적으로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아직 하지 않은 사전적 개념, 앞으로 미래에 할 것, 구입할 것, 판매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사전적 개념. 특히 사전적 개념 이것들 우리 투자론에서 볼 때, 투자론도 아직 투자한 거 아니죠. 앞으로 투자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투자론이다. 그래서 투자론도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특히 투자론에서 사전적 개념을 아셔야 술술술술 내용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제 세 번째로 유효수요다. 여기서는 욕구를 얘기했죠. 일반 경제학에서는 욕구를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가격이 높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학에서는 유효수요를 강조한다. 유효수요가 뭐냐면, 유효수요는 일반적으로 수요하면 우린 유효수요를 이야기한다. 근데 수요는 욕구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욕구가 있고 돈도 있어야지만 된다.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욕구와 능력,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모두 있는 것을 수요로 얘기한다. 반면에 소요는 욕구만 있는 것이다. 돈은 없고 욕구만 있는 것, 이것을 소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요는 수요로 바꿔주려면 이런 것들을 머리로 굴려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론이죠. 정책론. 그래서 소요는, 욕구는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면 소요로 가겠죠. 수요로 가겠죠. 수요로 능력을 키워주면 수요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능력은 자기가 직접 지금 갖고 있는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을 밟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수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수요는 욕구와 능력이 모두 있는, 하고 싶은 마음과 돈이 모두 있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빈출이고
것도 한번 잘 이해해 두시면 잘 틀리지도 않는 내용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부동산 수요량과 공급량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 중에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 딱 한번 보시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총량을 얘기한다. 여기서 수요량 공급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다.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일정한 가격 수준이 해서 따지는 게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죠? 곡선 하나가 수요 하나다. 곡선 하나가 공급 하나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수요와 공급 얘기할 때 가격 수준 얘기했습니까? 가격 얘기하지 않았죠? 수요와 공급 얘기할 때는 일정한 기간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이런 걸 개념했죠? 가격 수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요량, 공급량 얘기했죠. 그래서 세로축은 가격이니까 일정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수요와 공급은 선으로 나타난다. 모든 가격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선으로 나타난다. 근데 수요량,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가격 수준이 딱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점이 하나가 딱 정해지는 것이다. 수요량, 공급량의 점이 하나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곡선의 변화, 수요의 변화 아니면 일정 하나의 곡선이 수요 하나다. 근데 점의 이동, 그럼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이 얘기 들으셨죠? 그렇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수요량, 공급량이니까 점의 이동은 점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점의 이동은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 얘기할 때 가격 수준, 일정한 가격 수준 이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해두시고 이제 수요량, 공급량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수요 법칙, 공급의 법칙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공급의 법칙이다. 보시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다. 반비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서로 반대되게 움직이는 것이죠. 반비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올라간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 수요를 할 때 내가 돈이 한정없이 만수르가 아닌 이상 한정없이 소비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200만 원에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200만 원 정도에서 내가 여러 가지 지출을 빼고 만약에 이제 커피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커피를 내가 한 달에 마실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한 10만 원 된다. 10만 원 된다. 그런데 커피 가격이 한 잔에 5천 원 하면 10만 원으로 5천 원짜리 커피를 20잔 정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수요량은 20잔이 되죠. 5천 원일 때는. 그런데 이제 내 수입이 늘지 않았고 다 동일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5천 원에서 커피 한 잔에 10,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는 거는 10만 원인데 10,000원이 되니까 10잔밖에 소비할 수 없는 것이죠. 10잔밖에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줄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이게 수요의 법칙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공급의 법칙은 반대로 이제 수요와 공급량은 비례 관계이다.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거기에 가격이 오르면 공급할 때 이문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급하려고 하는 이익을 더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 비례관계.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같이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지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시험에 아주 이 내용으로는 자체는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앞으로의 내용, 앞으로의 경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하실 때 아주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해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내용은 체크포인트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체크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OX
5죠. 유효소요 개념.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의사와 돈, 능력이 있는 유효소요 개념이라는 설명 맞습니다. 2번 부동산 수요는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소요의 개념이다. OX. 2번 맞죠? 1번과 같은 내용이다. 능력이 수반되는 유효수요의 개념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 부동산학에서. 3번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제도의 활성화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해준다. OX. 당연히 O겠죠? 저당 대출이 활성화되고 쉽게 저당을 받을 수 있으면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쉽게 해주는 것이죠. 4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OX. 4번은 X죠. 이거는 수요의 법칙 얘기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반비례 관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라는 설명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5번 토지는 부중성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진다. OX. X죠. 부중성은 우린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다는 성격이겠죠. 그래서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으면 수직선이 되겠죠. 공급 곡선은. 그런데 이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럼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6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의 개념이다. OX. 6번은 X죠. X. 스톡은 일정한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 즉 저량을 얘기하고 유량은 영어로 flow다. flow. 그래서 스톡이 아니라 flow의 개념이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7번 다음 중 유량에 해당하면 O, 저량에 해당하면 X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순영업소득 유량이겠습니까? 저량이겠습니까? 이거 유량이겠죠. 소득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개념. 그래서 O겠죠. O 유량. 다음으로 연간 이자 비용. 이거 비용이죠. 이것도 당연히 유량 개념이다. 유량 개념. 그래서 O겠죠. 월 임대료 수입. 월이 들어갔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유량 개념. 근로자의 임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금. 급여 이런 건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거죠. 이것도 유량 개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는 저량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량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량이죠. 순자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의 개념이다. 다음 부동산 회사의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 말씀드렸죠. 이번 기간에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을 이야기한다. 벌써 단기가 들어갔으니까 기간을 얘기하는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O. 주택 재고량. 재고량은 기간 동안 측정된다고 했습니까? 저량, 그러니까 시점에 측정된다고 했습니까? 일정 시점에 측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택 재고량은 시점에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그래서 X.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겠습니까? 저량이겠습니까? 공급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되는 것이니까 유량의 개념이다. 그래서 O. 건물 임대료 수입. 이거 수입이니까 당연히 일정 기간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O. 가계의 자산. 자산은 일정 시점에 측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X다. X. 도시 인구 규모. 도시 인구 규모는 이 시점에 이 도시에 사는 인구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점에 측정되는 것이니까 X. 저량 개념이다. X다. X.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가계소득도 소득. 수입이죠. 수입 지출 이런 거 다 기간 동안 측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량 개념이니까 O다. 지금까지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 부동산의 특성 중에 우리 토지의 특성 살펴보셨죠. 특히 앞에 네 가지 자연적 특성 네 가지 중에 부동성, 부중성, 또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는 1순위다. 1순위.
꼭 보셔야 될 내용, 잘 이해해 두시고 꼭 익혀 두셔야 될 내용이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잘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 내용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에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네 번째로 우리 경제론 들어갔죠? 경제론은 우리 부동산 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꼭 맞추셔야 될 과목이다. 여기서 틀리면 다른 데서 맞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개념 중에 유량 개념이다, 또 사전적 개념이다, 또 유효 수요 개념이다. 즉 욕구와 능력, 사고 싶은 마음과 돈 모두 갖고 있는 유효 수요 개념이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게 앞으로 나갈 내용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모르면 앞으로의 내용은 다 외워야 된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꼭 익혀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